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공산당 선언 읽어나가시기. 오늘 제7강입니다. 공산당 선언 챕터 2.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이거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 조회수나 좋아요 누르시는 거, 댓글 다시는 거 보니까 사실 재미가 없는 이런 책이기는 하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들이 관심 갖고 사회생활 속에서 흔히 이제 접하게 되는 이런 주제들이 아니어서 참 같이 따라가시기가 재미도 없고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우리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제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나면, 그리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이 독서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무척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그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주제, 공산주의자들은 과연 조국이라는 것, 나의 홈컨트리, 조국이라는 것과 국적을 폐지하려고 하는 자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는 그러냐,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노동자라는 계급,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계급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추상적 노동의 주체라는 것으로서 조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이제 순수 공산주의 논리의 최고의 논자로서 중심에 섰던 아주 투쟁적인 사람이었죠.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여성 운동가가 있었는데, 그 여성이 집약적으로 외쳤던 얘기죠. 공산주의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아예 조국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는 게 아닌데, 무슨 조국과 국적을 누구로부터 빼앗겠느냐. 노동자라는 건 원래 조국 국적이 없다. 하나의 계급으로 통일된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자들이 민족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선적으로 국내 정치에서부터, 자기들이 직접 접하고 있는 국내 정치에서부터 정치적 패권을 쟁취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민족의 지도계급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만 혁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밟아나가는 투쟁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무슨 통일운동이 마치 프롤레타리아트의 아주 중심 사업인 것 것처럼, 민족 사업인 것처럼, 김일성이 얘기하는 민족 주체 사상 이러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민족주의라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근본적 논리와 상충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부르주아지 체제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상업의 자유, 그리고 상업상의 필요, 이윤을 남겨야 할 필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이 필요가 확대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계적으로 생산 양식하고 생활 조건이 전부 획일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차피 이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민족적 차이와 적대라는 것은 날로 사라지게 마련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세계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경제적 활동, 부르주아의 경제적 활동도 전부 세계화를 해서 민족적 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계급들의 활동도 세계적인 것이 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패권은 이제 이런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착취와 적대는 종식될 것이다. 인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세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새로운 네오내셔널리즘, 신국가주의, 신민족주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가 전체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종교적, 철학적 관점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 조건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 견해, 관념 이런 모든 의식이 변화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 그때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견해와 관념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관념은 당연히 변화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의 물질적 하부 구조의 변화가 의식을 형성하는 상부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줄여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뒤에 와서 이제 번슈타인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공산주의 설명의 하나의 중심 이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간들의 물질적인 생활, 이걸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들의 문화적인 생활,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인문적인 생활, 이런 생활을 상부 구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 말하자면 경제적 생활이 그 사회의 문화적 생활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 이제 강평을 할 때에는 인류의 역사는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서양 사회에서 보면 고대 사회의 가치관, 그러니까 여기서 서양에서 고대 사회라는 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의 고대 사회의 가치관이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극복이 되게 되고 기독교가 다시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합리주의에 의해서 극복이 될 때에 그 사회의 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물질적인 삶의 형식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돌이켜보면 종교적인 자유와 양심이라는 사회의식, 상부구조의 의식의 그 표현은 사실 밑에 있었던 물질적인 자유경쟁이라는 형태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지식 영역 내에서의 필요를 표현한 것뿐이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추구 욕구가 강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종교에까지도 변화를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개혁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던 종교적 관념이 물질적 변화에 의해서 부를 자유롭게 추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근검절약을 통해서 획득한 부는 많이 축적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종교적 의식과 관념이 변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부의 물질적 생활의 변화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도래하기 전의 사회에서는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사회에서든지 통용되는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 영원한 진리들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들을 폐지한다. 공산주의는 모든 종교, 모든 도덕을 전혀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물질적 사회 구성의 원리는 과거 부르주아 체제에서 형성된 모든 체제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와 정의, 영원한 진리 이런 것들은 부르주아들이 숭상하고 그들의 논리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모든 사회의 역사라는 건 계급 간의 적대관계에 의해서 발전해 왔고 다른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당연히 그 이전의 세대의 가치관은 또 다른 시대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급 간의 이런 적대관계는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다른 계급의 이익을 일부를 착취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착취관계가 없어지려면 결국 계급 간의 적대관계를 소멸시켜야만 이러한 착취, 피착취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계급 간의 적대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착취 그것을 다 없애야 하는 것이니만큼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는 무엇이 되느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념체계, 자유,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르주아적인 신뢰, 이 체계조차도 파괴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착취관계가 있을 때만 필요한 개념이라는 거지요. 공산주의가 달성되게 되면 그러한 대립적 가치관 그런 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떻게 해서 그런 혁명을 달성할 것이냐?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공산당의 선언이죠. 우린 이렇게 혁명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제 정치적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그들의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 도구를 국가, 즉 프롤레타리아트 지배계급의 손 안으로 집중을 시켜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자발적인 생산력을 동원을 해서 총 생산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진행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취할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토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시죠. 첫 번째, 토지재산제는 폐지하고 모든 지대,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것은 공적 목적에 충당하기로 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무거운 누진소득세를 먼저 물린다. 이거는 완전히 공산화가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거되는 이 방법은 공산혁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 돈을 많이 사는 사람들에게 무겁게 물리는 것, 공산혁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상속권을 폐지를 한다. 네 번째, 모든 이민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한다. 다섯 번째, 국가 자본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서 국가의 손안으로 모든 신용을 집중시킨다. 시중에 은행들이 많아서 각자의 신용을 창출하고 이러는 행위를 전부 정지시킨다는 거죠. 하나의 국가의 독립은행으로 모든 신용행위를 통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신과 운송수단을 국가의 손 안으로 집중시킨다. 통신의 자유, 운송의 자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는 공장과 생산 도구를 확대하고 지금 사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영역이 많이 생겨납니다만은 공영화가 많아지는 거죠. 공사공단이 많아질수록 사회주의화가 강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영국을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이제 철도 같은 것이 브리티시 레일웨이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가 이제 점령을 했을 때
영국에 기차 맘 놓고 못 탔죠.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후딱 하면 가다가 고장났다고 방송 나와서 내려서 버스 대기하니까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방송 나오고 그랬죠. 요새 영국 가보시면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뭐 칼같이 시간 지키고 참 시설 좋은 이제 기차가 다니는데 요금이 비싸진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국가가 공영화하는 체제. 그래서 공영화가 많아질수록 공사공단이 많아질수록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계획에 따라서 황무지를 개간경작하고 토양 일반을 증진시킨다. 농토의 공동개발이라는 겁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거죠. 농토를 사적인 영역에 맡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노동의 의무를 지고 산업군대, 특히 농업을 위한 산업군대를 세운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군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들은 실업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농업과 제조업을 결합을 하고 나라 전체에 걸쳐서 좀 더 균등한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제거해 간다.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구호. 이것이 자칫 다르게 운영되면 공산화로 가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역 간의 개성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요. 도농 간의 기능적 차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째, 모든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한다. 교육의 무상교육화라는 것이 공산사회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 교육의 질과 양 목표가 같아야 그래야 프롤레타리아트 단일 계급이 형성되고 그래야 평등이라는 게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형태의 아동들의 공장노동은 전부 폐지한다. 교육과 산업 생산을 결합한다. 산학협동의 일반화를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가치관의 정립이나 개인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사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이제 계급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모든 생산이 전 국민의 연합체에 이제 집중이 되고 나면 여기서 전 국민 연합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공산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프롤레타리아트 연합체니까. 그렇게 집중되고 나면 공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잃게 될 것이다. 왜? 하나의 계급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적인 통치체제가 되니까 공권력 스스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정치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느 지구상에 있었던 공산사회가 그랬었나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이제 부르주아와 투쟁을 위해서 그 혁명을 통해서 스스로 지배계급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으로 조직이 되지만 그 이전에 낡은 부르주아적 생산 조건들과 부르주아적 적대적 계급의 일반 조건들이 모두 제거되고 나면 전부가 하나의 계급이 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패권조차도 결국은 폐지하게 될 것이다. 와,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프롤레타리아트 단일 계급의 혁명, 그 모양이 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평론에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야말로 앞에서 얘기했던 인류의 역사의 진전은 모든 계급 간의 투쟁이다라고 얘기했던 얘기를
정면으로 자기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셈이지요. 왜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는 다른 계급이 또 생겨나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계급과 계급 간의 적대로 얼룩져 온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우리 공산주의자는 각각의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그런 연합체를 가지게 될 거다. 참 언어를 늘어놓으면 말은 근사해 보이게 할 수 있는 법인데요. 여기서 각인의 자유라는 게 뭔지, 자유를 부인하면서 등장한 평등이라는 개념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자유로운 각각의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또다시 스스로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다. 현실적인 얘기인지 언어를 위한 언어인지 이 부분에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고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연합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부르주아 거 다 뺏어갖고 그것을 전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합체를 공산당이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조차도 끝까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주체를 만드는 순간 그 주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논리적 모순을 가져오게 될 것이 겁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를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대결이라고 보아야 하는 그러한 필연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왜 독점적으로 부르주아를 철폐하고 사회 지배 계급이 되어야 하는지,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프롤레타리아트들을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야 하는지, 그래서 형성되는 공산사회의 최종적 모습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논리의 대단원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챕터 3에서는 그 당시 유럽에 존재하던 각각의 프롤레타리아트 파벌들끼리의 견해 차이,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룹 간의 견해 차이, 이것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이 왜 이쪽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논박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보심으로써 오늘 이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차이, 그들 간의 차이, 그들 간의 논리의 충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